소형을 사가지고 한번 사이클 넘어서 갖고 계셔보세요. 지금 아마 죽어나갈 겁니다. 죽을 거예요. 평형대가 바뀌고 인기가 바뀌는 거죠. 돈이 넘쳐나서 올라가는 게 있어도 어떤 게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반대 포지션에 있으면 완전 나는 죽는 거예요. 손해는 안 보고 있지만 나는 안 올라가는데 얘는 수억이 올라가 수십억이 올라가고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야 좋은데 지금 소형을 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고생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전 전문가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소형은 빠진다. 소형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 앞으로 하락장 이제 대세라고 하죠. 대세 전체적으로 어떤 인기 평형대가 되는 거는 반드시 하락장을 겪어야 전환이 돼요. 지금은 이제 선도적으로 분양권에서 이제 대형이 먼저 선도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호탄이고 이제 하락장이 되면 대세가 바뀝니다. 대세가 자연스럽게. 누가 인위적으로 막 사고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전세와 매매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전환되면서 대형으로 인기가 확 바뀔 거예요.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는 되게 쉽게 네. 이해가 되거든요. 네.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이해가 되는데 소형에서 대형으로 간다? 네. 대세의 흐름이 그것도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 있는데 여기 중심에는 투기 수요라는 게 있어요. 투기 수요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투기 수요가 이만큼 부풀어 있잖아요. 그럼 공급은 이 투기 수요에 맞춰서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사재기를 얘기하면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졌을 때 지금에 있던 기존에 있던 마스크 공장의 물량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신규 공장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막 공급을 쏟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재기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수요가 야 이제는 좀 안정되네. 그래서 이제 안 사도 되겠다. 근데 지금 아마 집에 마스크가 그득그득 쌓여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필요가 없죠. 살 필요가 없이 딱 빠져나오니까 그때 뭐가 되냐? 초과 공급 상황이 돼요. 넘쳐나면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원리예요. 소형이 인기 좋아서 소형이 막 이제 팔리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는 소형만 막 지어대는 겁니다. 소형만 막 지어대니까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소형은 지금 이미 초과 공급 상태예요. 왜냐하면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것뿐이죠. 근데 이 투기 수요가 가라앉고 정상적인 수요로 딱 바뀌는 순간 그동안에 투기 수요에 맞춰서 늘어났던 소형이 넘쳐나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희소 가치가 없고 안 올라가죠. 넘쳐나니까 사실 얘를 사도 안 올라가니까. 근데 대형은 이제 대형 그 신축 얘네들은 완전히 희소하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쫙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축도 견인을 하죠. 구축 대형. 예. 그러니까 나중에 대세가 되면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신축 위주로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대세가 되면 구축에 안 올라가던 대형 구축까지 다 올라갑니다. 강남 소형도 그러면 예. 안 좋다고 보세요? 예. 소용 없습니다. 강남인데? 강남 소용 없어요. 강남이고 나발이고? 예. 강남 대형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소형은 몇 평 정도 기준이라고 보세요? 보통 20평대 이하. 5구 이하?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평대를 이제 아파트로 치면 20평대 소형, 30평대 중형, 그다음에 40평대 대형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40평대 이상 대형. 이렇게 이제 5984112 네.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살 때 정말 선택하기 어렵다. 그럼 그냥 차라리 중형을 사세요. 중형은 박쥐처럼 여기 끼었다 저기 끼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중소형 이러잖아요. 중소형 그다음에 대형이 인기가 좋으면 중대형 이렇게 갑니다.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폭이 달라요. 대형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요. 저도 아까 여쭤봤습니다. 1인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이 소형이 떨어지겠느냐. 1인 수요? 네. 1인 가구. 그게-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1인 가구 수요가 집값을 올릴 만한 수요냐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늘어나는 정도보다 공급량 이걸 비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지금 똑 떨어뜨려 놓고 인구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제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초과 공급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있는 인구 구조를 넘어서서 소형이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피스텔의 원룸 가격 있잖아요. 원룸들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요. 아파텔이 인기 좋잖아요. 그것만 봐도 벌써 바뀌고 있는 게 흐름이 보이잖아요. 1인 가구 수요라고 하면 원룸의 인기가 좋아야죠. 원룸이. 근데 원룸은 지금 이제 제자리거나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피스텔 중에 아파텔이 인기가 좋잖아요. 아파텔이 뭐예요?
방 3개 막 이런 거예요. 3룸. 예. 근데 얘가 올라간다. 아니, 1인 가구가 여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신호들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소형 청약 당첨됐는데. 피가 붓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네. 분위기가. 근데 이제 전매 제한 걸리잖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로또 분양이면 사실 그냥 버티다가 적당한 전매 풀리면 파시는 게 좋은 거고, 전매 제한이 아니다라면 적당한 시점에 피 있을 때 파시는 게 좋습니다. 마냥 부럽다, 저는. 당첨됐다고 하시니. 다른 일반보다는 좀 덜 불안하거나 덕이 할 거예요. 왜냐면 분양가가 좀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시세 차익이 바로 생기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견딜만 하지 않을까. 딱 오늘 방송 한 줄 요약해 주시네요. 월세 살다가 대형으로 가자. 예. 맞습니까? 좋은 전략입니다. 한 큐에 딱 한 줄로 오늘 방송 3시간을 한 큐에 정리해 주시네요. 예. 괜찮은. 예. 월세 살아라. 예. 그다음에 대형 가자.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나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지금 이제 2년 앞으로 이사 갈지 지금 찾고 있거든요. 와, 근데 전세가들이 너무 다 높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찾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전국을 봅니다. 실거주인데요? 네. 저는. 떨어져 사시려고요? 아니요. 전체가 다 그렇게 옮긴 거. 제주도 가도 우리는 제주도로 이사 간다. 설득을 그렇게 시켜놔. 자녀분들 상관없죠. 자녀분들 상관없죠. 저는 그 학군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세요? 투자할 때는 얘가 이제 집값 많이 올라가냐 이거죠. 네. 거기에는 학군이나 이런 게 이제 이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하는 거고. 투자할 때는 학군. 그죠. 내가 사는 공간은 학군은 별로 중요하지 관심 없다. 네. 저도 큰 평수가 좋긴 한데. 살아보세요. 좋아요, 진짜. 투자 사이클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투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절대 사이클을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사람 심리를 읽어야 돼가지고 지금 사람의 심리가 어느 상태인지.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고 뭐 이론으로 발표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이게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를 표현하자면 제가 AI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스스로 이제 그 딥러닝. 나는 알파고다. 예, 딥러닝을 통해서 저는 머릿속에서 이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막 해가지고 그걸 다 연결시켜서 막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지금 연결이 쫙 진짜 되잖아요. 네.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니까 자신감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네. 사실 이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정책, 이 정책, 전세, 사람 심리, 그다음에 분양 이런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현상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면은 쉽게 되는데 그냥 정말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기간을 잡아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한 4년에서 뭐 좀 길게는 6년, 7년 정도 가니까 한 4, 5년 정도에 그냥 매수를 한다. 이때는 리스크를 약간 안아야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안 올라가면 전세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세 난이 벌어지지 않으면 투기 심리가 또 먼저 형성이 돼서 또 상승하게 돼 있어요. 하락론자라고 작가님 보고. 저요? 네. 아닙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사실 지금 저희 후랭이 TV 3번째 나오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저는 이거 전에 18년도 처음에 올 때는 폭등론자였죠. 서울 그때 유혹 엄청 드셨잖아요. 네. 나와갖고 네. 서울 폭등한다 그랬더니 미친놈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말하면 사이클론자인데 사이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사이클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를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어떤 연결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이클론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장의 거의 끝 무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깨 이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거의 머리 이제 뭐 눈 이상 뭐 이 정도. 예. 지금 이제 한두 번 많으면 이제 2번 정도 상승이 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내지. 그럼 한 번 내지 2번 정도면 기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그게 보통 보면 정체기가 6개월에서 긴 데는 1년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불 때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바람이 불 때. 그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번 바람 부는 때. 일단 한 번 바람은 알겠다. 대선 바람 하나 알겠다. 그럼 뭐가 됐든 뭐가 막
그죠. 뭔가를 이제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근데 지지율에 따라 대선쯤이면은 미분양이 생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미분양이라는 거는 이게 분양 인허가가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한 3년치를 알잖아요. 분양 물량은 내년밖에 모르거든요. 올해 내년.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이 얼마만큼. 그리고 분양가. 분양가는 청약을 시작해야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분양가를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렵죠. 전세가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하고 네. 전세 흐름과 이 부동산 사이클과의 관계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가 아까도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매매의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매매가의 영향을 받는 전세예요. 파생 상품이. 근데 어떤 시기에는 웹도독 현상이 벌어져요. 웹도독. 파생 상품이 거꾸로 흔드는 그 현물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웹도독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전세난 때, 그때의 여러분들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때는 매매가가 진짜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진짜 제발 빚내서 제발 집 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호소할 정도로 집을 안 샀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전세난이 생기면서 전세가에 밀려서 막 올라갔거든요. 집값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투기 바람이 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이 흐름이나 이 영향이 중요한 거는 웹도둑 현상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응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웹도둑 현상이 벌어지는 조건이 뭐냐. 조건은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인기가 없는 거는 90% 이상, 인기가 있는 것도 뭐 75에서 뭐 이제 좀 중간 정도 같은 80% 이상 이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일부 아파트들 있죠. 일부 아파트들의 전세가 붙어 있는 거를, 이거를 전세가 밀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지역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전세가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나는 여기를 회피하고 다른 지역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난이 생겨서 이 회피를 할 수 없는 거는 여기가 올라가면 다른 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회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주는 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전세가를 올라가는 가격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일부 아파트만 전세가율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전세가율이 막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회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회피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전세가가 올라가야만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세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지만,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지만 전세가가 안 올라간다. 그게 뭐냐? 상승장.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와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벌어지죠.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없는 것들이 매매가가 붙어 있어요.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갭 투자한다고 이런 인기 없는 거를 딱 사시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전체적인 그 지역의 전세가율, 이걸 보고 이 지역이 전세난이 생겨서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때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웹도독 현상이 벌어진다. 그 외의 상황은 원래의 상품 성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매매가의 영향을 받는 파생 상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이클에 2번의 웹도독 현상이 있었어요. 2번이요?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의 전세난, 그리고 두 번째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적용되는 그 5개월 이때의 웹도독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아파트들도 갭이 좀 벌어졌죠. 이제 상승하니까. 그러면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전세가와 매매가 딱 붙어 있는 아파트, 정말 이거는 전세도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잘 안 올라가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빌라입니다. 빌라 같은 거. 거의 무갭 뭐라고 해야지? 그렇죠. 거의 예, 뭐 예. 붙어 있는. 네. 그런데 안 올라가잖아요. 잘 안 올라가죠. 오히려 전세가가 더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거는 또 뭐냐면 빌라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쉬워요. 빌라 그냥 건축업자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허름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땅 사지도 않거든요. 그 땅 가진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제안을 하죠. 사업 제안. 자, 내가 여기다 빌라 지어서 분양할 테니까 분양해가지고 너한테 빌라 한 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 주고 이렇게 해서 나는 건축비만 받아가면 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면은 오, 쏠깃하지. 예, 솔깃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짓는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좀 비싸게 분양가 저기를 하면 안 팔리죠. 그럼 이때 이제 전세부터 맞추고 이쪽에 사기 분양을 합니다. 사기 분양. 전세부터 비싸게 맞추고 맞아요. 비싸게 맞추는데 안 들어오니까 전세비 이자 막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전세가 높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무피 갭 투자라고 이제 파는 거예요. 명의만 예. 바꾸는. 여기에 사기 당하면 이제 전세가는 높게 이제 좋네 그러고 샀는데 전세가가 안 올라. 오히려 이제 다음 세입자 맞추려고 하는데 전세가가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 돈 생돈 나가야 되는 난리 나는 거죠. 빌라 얘기가 나와서 네. 오세훈 얘기도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네. 재개발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발은 대표적인 사이클을 정말 강하게 타는 상품이에요. 진짜 제대로 타죠. 예. 다른 것들은 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와도 좀 덜 떨어지거든요. 좀 덜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재개발은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잘못해가지고 사업 가능성을 보고 높은 가격에 딱 꼭대기에 들어간 분은 정말 죽어납니다. 이 진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떨어지고 한참 아까 제가 4, 5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재개발 투자 되는데 좀 사업성이 조금 가능성이 좀 많은데 이런 데를 들어가시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조금만 진행되잖아요. 그럼 대박 나는 거죠. 저는 그 하락장을 시장에서 체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예. 그런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그 전에 이미 다 채가지 않을까 싶은데 소용이 없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새 아파트가 변할 기대 가치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락장이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멈춰버려요. 여기에 조합원들의 심리, 조합원들의 생각 이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기를 통해서 높은 가격에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대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맞아요. 지금 분양가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하락장이 오면 여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분양을 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제 건축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 부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일반 분양분을 지금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해. 하락을 하면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낮아지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어지니까 건축비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면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 나는 준비 안 돼 있었지. 그냥 꽁돈으로 이것만 사면은 해결될 줄 알고 들어왔는데 돈을 내래. 그것도 몇 억을. 나는 못 내.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이제 싸우고 막. 네. 그러면서 막 이제 누구는 막 그래도 하자. 새 아파트니까 올라간다. 근데 나는 돈 없어. 못 해. 그럼 이게 막 싸우면서 이제 막 그 대립만 심해지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기가 되면 이런 싸움이 격해지면서 사업 가능성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사업 진행 가능성으로 피가 올랐던 게 사업 가능성이 없어지면 피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사이클을 정말 강하게 타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꼭대기, 지금 같은 경우에 빌라나 뭐 이런 거, 재개발 지역에 이런 거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언제 이제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업 진행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 사업 진행이 멈추면 진짜 10년 갑니다. 10년.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몇 년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어깨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그 기준치가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이 떨어지는데 GTX가 강남으로 간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강남이 떨어졌어요. 그럼 얘도 떨어지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 새 아파트가 되는 게 강남 가격을 넘어갈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도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